네, 쉽게 뜯어먹는 이슈 토크 정치킨입니다. 이 조선인들이 강제 노역을 했던 일본 사도광산. 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 우리 정부가 찬성을 해줬는데 강제 노역, 강제 동원 이게 제대로 명시되지 않아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부터 해서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 인사와 정책까지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광복절에 사도광산 현장을 방문하고 온 야당 당일단 중에 한 분,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그 광복절에 일본 사도광산 현장 다녀오셨잖아요. 네, 네. 예, 잘 다녀오셨습니까? 어떤 것들 좀 확인하셨습니까? 예, 좀 빡빡한 일정으로 다녀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광복절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사도광산 그 등재 과정에서 일본의 태도라든지 한국의 협상 태도 이런 것들이 좀 미심쩍어서 직접 예. 현장을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외통위 때 제가 이제 우리 측 협상 대표한테 질문한 게 있습니다. 한 번에도 가보신 적 있느냐? 놀랍게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답이 왔었거든요. 협상 팀장이. 예, 네네. 그런데 왜 어떻게 업적이냐고 얘기하냐. 그래서 예, 이렇게 제가 가보니까 지금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일본 의도는 예. 확실히 일본 의도는 2015년보다 오히려 후퇴했고 결국 강제동원이라는 말, 강제노역이라는 말 쓰지 않고 그 내부에 아무런 설명을 해도 사실 강제동원이라는 말 자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건 후퇴예요. 예를 들어 왜 그러냐면 제가 가장 간단한 말씀을 드릴게요. 예. 거기에서 전시니까 일단 마치 노동을 계약해서 온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다음 모집하고 알선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강조를 해서 거기서 노동자들이 배고팠다, 뭐 임금을 못 받았다. 근데 이 말은 불법성이 전제돼도 나오지만 합법적인 징용에 의해서 한반도 출신의 노동자가 와서 고생했다. 이런 식으로만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본의 불법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거고 이거는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전혀 우리의 그 실적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2015년이라고 하면 군함도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정부는 그때에 비해서는 나아진 것이다, 나아진 협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누구나 강제성을 인지할 수 있는 정도다, 그게 전시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전혀 아니고요. 군함도 때 이제 그 약속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국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번엔 그래도 표시했다잖아요. 근데 네. 가서 보면 일단 표시가 오히려 아까 말한 것처럼 강제노동이라는 말을 빼고 노동 환경이 열악했다는 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아무리 고생스럽고 열악해도 강제적이고 불법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예. 이거는 제대로 표시된 게 아니고요. 아니다. 예. 그다음 더욱이 이제 그 장소가 사람들이 예. 잘 찾지 않는 향토박물관이고요. 더 문제는 향토박물관은 유네스코 등재 범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벗어나 있고 그 채굴 현장하고도 떨어져 있다라고 네, 떨어져 알려져 있고요. 있는데요. 네, 예. 네. 내용도 문제고 위치도 문제고요. 네. 그러면은 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라인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능력의 문제, 이제 예를 들면 뭐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뭐 대통령의 인식도 그렇고 예. 지난 2, 3년을 돌아보면 일본하고 미국에 편향돼 있는 것 정도를 넘어서 네. 보시면 거의 지금 뉴라이트나 친일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여기에서 일본은 지금 우파 정부이고 일본은 자기들의 제국주의 과오를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가 장단을 맞춰주는 것이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들이잖아요. 그래서 예. 일본이 우리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것보다 우리가 근대화, 그다음에 우리가 문명화를 길을 걸었던 공헌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일본이 숨기는 왜곡에 우리가 거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런 역사 미화, 일본들만 미화하고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 부분은 왜곡인데요. 예. 이거에 한 축이 있는 것이고 다른 한 축은 이 원래 친일파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해방 이후에 가장 내세웠던 게 반공입니다. 잘 예. 기억하시겠지만 지금도 반공이란 말은 좀 이제 자유라든지 민주주의 진영이라든지 그리고 뭐
중국, 북한, 러시아 이런 국가들 배제시키면서 자유주의 연대를 만드는 모습이 저는 2차 대전 직후와 너무 비슷하다라고 2차 대전 생각합니다. 직후와. 예.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 정부가 내세우는 게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뭐 이런 걸 내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손해를 보고 뭐 그 역사 왜곡 이게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이득이 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라는 많은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예.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도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일본의 이러한 과거사 부정에 대해서 인식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럴까? 저도 이제 궁금한 건 마찬가지인데 예. 하나는 기본적으로 세계관을 같이 하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국가들과 같이 갈 수 없고 한미일이 같이 가야 되고 실제로 일본이 우리를 건대화시켰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금 정부의 지지자들이 예. 반중 성향을 가지고 반러 성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 예.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도 전략적으로 이게 불리하지 않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희생시키고 국가적인 이익을 희생시킨다고밖에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통령은 저는 예. 오히려 그 후보 시절보다 훨씬 더 우향적인 극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행보를 보면. 네. 지지층을 고려한 그런 선택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는 걸로. 네. 그러니까 뭐 외교안보 전문가 출신이시니까 이 외교안보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한 번 결정하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또 불가역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대가 있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기억하실 겁니다만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를 해줘 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뒤집었을 때 일본이 계속 공격했던 걸 생각해 보시면 한국은 국가 간의 약속을 뒤집는 정부다. 예. 약속 지키지 않는 정부다. 1965년에 한일협약에 다 배상을 했는데 또 가지고 얘기한다는 식으로 굉장히 프레임을 걸었습니다. 만약에 이 정부가 이렇게 다 역사를 일본식으로 갖다 놓으면 예. 나중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화가 우리가 이거 바로잡으려고 해도 예. 이 문제가 남게 되는 거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계신 거고요. 근데 이게 일본하고 예. 미국하고는 좋아지고 있지만 예. 그것도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우리가 손해보고 좋아지고 있지만 네. 더 문제는 지금 여러 곳에서 나온 것처럼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계속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또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문제, 반대편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다녀와서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했잖아요. 그래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가고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고 장호진 실장은 이제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임명을 했는데요.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윤 정부 출범 2년 3개월여 만에 국가안보실장이 네 번째 임명이고 일종의 돌려막기 인사이기도 한데 이 인사에 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세요? 저도 뭐 내부 사정의 역할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예. 우리가 지금 바깥에서 여기저기 이렇게 크로스 체킹을 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돌려막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보시면 사상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냉전적 사고방식 그리고 뉴라이트적 사고방식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이 안보라는 게 외교 부분이 지금 배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장호진 실장한테 외교안보 특보라는 자리를 줬지만 이건 없는 자리인 거고 좌천이죠. 예. 그렇다면 군인들 중심으로 지금 재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친일의 모습, 한쪽에서는 반공, 대북, 강경, 통일론 이런 데들 보면 두 가지 축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친일의 축이 있는 것이고 하나는 군사동맹을 통해 가지고 냉전 부활적 사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외교가 오히려 좀 배제되는 경향도 있다고 보시는군요. 지금 보시면 외교관들 지금 사실 뭐 그렇다고 저는 외교부 장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장호진 외교관 출신은 지금 좌천된 거고요. 예. 신원식 김용현은 지금 군부 사람들이니까요. 예. 그렇게 포진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보실은 말이 안보실이지만 뭐 외교 안보 통일 전체 부분을 하는 컨트롤 타워고 대통령하고 바로 옆에서 수기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하고를 하고 지금
국방부 전부 다 군인을 한다는 거는 좀 무리한 인사인 거죠. 그렇군요. 지금 이제 임명되거나 임명을 앞둔 외교안보 인사들의 입에서 나온 말도 논란인데요. 우선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이른바 중일마 발언, KBS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이 고개를 돌리고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따지고 변화를 시도해야겠지만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마음이 없는 사람을 다그쳐서 억지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게 과연 진정한가? 이렇게 말을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분은 1차장이시지만 실장보다는 실세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봐도 4명이 바뀔 때까지 처음부터 지금 계속 갔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그가 과거 학자 시절에 일본의 자위대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되고 한반도 유사시의 자위대를 오히려 끌어들여야 된다고 말했고, 그것이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입으로까지 그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이분이 실질적으로 친일 사관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이 중일마가 나온 것이 전혀 맥락이 없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박진 장관이, 전 외교장관이 그 강제동원 양보를 할 때 우리가 반잔을 채웠을 나머지 반잔을 일본이 채울 거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나중에 나온 기사를 보면 괜히 반잔을 일본한테 부담을 줬다고 오히려 비판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김태효 차장이? 김태효 차장이 오히려 박진 외교장관한테 왜 반잔을 채우라고 일본에게 부담을 주자. 지금 중일마하고 똑같잖아요. 그런 얘기를 내부에서 했다라는. 했다. 내부 국무회 같은 데서 했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지금 이번의 사고방식은 한일은 무조건 거의 같이 가야 돼요. 제가 보기엔 거의 과거의 내선 일체론자로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과거에 내선 일체론자로까지 보일 정도다라고 말씀하셨고. 일본 내지와 조선은 같다. 이런 거죠. 제가 그리고 이번에 탐방 중에 아주 놀라운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한 말이 있잖아요. 그 뭐냐면 그 당시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이 일본 국민 아니었냐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방문했던 그 군함도를 설명하는 가이드가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노동자와 일본 노동자의 이 차별이 없었다는 얘기를 그 당시 한국인도 다 일본인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들으면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합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합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인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거죠. 그리고 그러면 불법이어야지 강제 노동이 되는 겁니다. 가이드라고 하면 사도광산에서 만난 가이드 말씀이시죠? 산업유산 군함도였고요. 아예 그 사도광산에 있는 것은 시설이나 가이드조차도 없었고요. 그 군함도를 우리가 먼저 15일날 광복절에 보고, 왜냐하면 두 맥락은 이어지기 때문에요. 군함도에서 그 질문을 했을 때 그 말을 똑같이 했는데 그게 며칠 전 김영석 독립기념관장과의 말과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일본 우익의 방식과 사고가 지금 윤 정부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일본 정부의 어떤 말이. 이게 일본은 자기 제국주의를 숨기고 부끄러운 역사를 숨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누구의 조력이 가장 필수적이냐면 가장 큰 피해자가 그걸 숨겨주면 최고겠죠. 그걸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일본이 열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대북 관련해서도요.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묻자 확장 억제와 해구산에 기반을 둔 북핵 위협 대응이 기본이라면서도 그것으로 북핵 위협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은 열려 있다. 이 발언도 역시 맥락상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쪽으로는 한미일로 가지만 저는 이걸 이제 일종의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부르거든요. 뭐냐면 경제 포퓰리즘은 막 풀어서 사람들의 인기 영합주의인데 안보는 굉장히 강하게 보이는 겁니다. 힘에 의한 평화라고 얘기하고 전쟁 불사를 한다든지 선제 공격도 불사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여권 내 여당 내 뭐 지난번에 나경원 의원 포함해가지고 여당 내나 용산 내나 또는 학자들 중에 그리고 이런 지금 말하는 후보자들 전체가 뭐냐면 결국 우리도 핵무장으로 가야 한다고 지금 지지자들을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안보 포퓰리즘처럼 국민들이 호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인데 소위 말하는 핵담론을 그래서 작년에 사실 윤 대통령도 조선일보하고 그 인터뷰하면서 핵무장 뜻을 보였고요. 예. 조선일보도 계속 시간이 틈마다 핵무장론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광복절에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광복회장이 참석하지 않고 치러진 광복절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 어떻게 전반적으로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광복절에 또 통일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를 해서 자유민주 체제로의 통일이 바로 정부의 통일 목표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전략들을 제시를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 작년 8.15 경축사도 뭐 일본의 후방기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분은 광복절에 대한 그게 맞는 연설과 축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는 상관없이 너무도 어울리지 않고 왜냐하면 광복절 우리가 35년 동안 핍박받았던 거에 대한 회고와 거기에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고 향후의 미래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방향이 기본적으로 담겨야 하는데 예. 그런 것들은 없거나 아주 축소되어 버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통일 독트린인데 네. 통일 독트린도 자유, 평화, 협상 이런 평화와 협상을 통한 통일이 아니라 자유진영의 뭐 결집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일종의 압박 붕괴론에 저는 기초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네. 지금 상황에서 북한한테 전쟁 불사를 얘기하면서 북한과의 어떤 평화통일, 협상통일은 불가능하잖아요. 이것이 2015년에 나왔던 통일 대박론처럼 북한을 압박해서 붕괴한다는 것인데 제가 지금 국제정치 전문가로 봤을 때 예. 북한은 세계적으로 지금 수십 년 동안 가장 좋은 전략적 환경을 맞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미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나빠지면서 이미 북한에 내려진 경제 제재는 무용화됐고 그럴수록 북한의 중국과 러시아가 생각하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북한이 어려웠던 시기보다는 훨씬 지금 상황이 좋아지는데 북한에 붕괴한다는 것은 큰 희망적 사고뿐만 아니라 왜곡적 시각입니다. 이게 제가 다 확인해 보진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북한이 막 과격한 반응을 보이거나 이런 보도는 못 본 것 같긴 해요. 뭐 이미 이제 다른 길로 가기로 했으니까 북한도 사실 지금 강하게 나오면서 일종의 이 적대적 공생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서로 지금 강경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사실 다룰 이슈가 많아서 저희가 사실 국회 외통위 회의가 열리기 전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2차례 열렸지 않습니까? 그 외교 안보 전문가 출신으로서 직접 질의를 해보시고 느끼는 바는 좀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은 이 연구자나 또는 방송 해설이나 강연의 한계를 느껴서 조금 더 정치에 가까이 왔고 제가 마음이 급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 부분이 너무 무너지고 있고 한반도 평화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서 왔는데 여전히 들어오면 더 제가 한계를 느끼고 도대체 이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는 잘 모르겠고 또 실제로 외교와 대북 정책의 대부분의 힘을 용산 특히 행정부가 갖고 있으니까요. 무력감을 느끼는 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지적하고 이 모니터하고 눈부릅 듣고 우리가 지켜내지 않으면 그야말로 큰일 나겠다는 생각을 더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답답하지만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